우리가 아까 그 인포메이션이 X 플러스 뭐 노이즈라고 했는데 지금 쓴 예에서는 이 노이즈가 항상 없는 Y가 이 X가 오렌지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오렌지의 개수가 X고 Y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랬으니까 노이즈가 아무것도 없는 퍼펙트 인포메이션 상황을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노이즈가 끼어도 이제 내일 조금 더 이제 그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노이즈가 끼어도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거의 대부분 들어맞게 되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 y 이퀄 지금은 x죠. 노이즈가 없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40, 30, 20, 10 이렇게 오렌지 개수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만 있고 확률을 각각 줬는데 디스클로즈 안 하는 애들은 대부분 이쪽에 밑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bad new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이제 good news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low end pull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밑에 있는 애들은 디스클로저를 안 하고 no disclosure. 위에 있는 애들은 디스클로저를 하고. 그래서 low end pulling. 요 30, 40은 각각 자기가 무슨 타입인지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풀링이 아니고 풀링은 다 그냥 뒤섞여 버린다는 건데 이 디스클로저 하는 애들은 자기 타입을 딱 드러내 버리는 거니까 이제 풀링이 안 되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둘이 다 뒤섞여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풀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full disclosure는 모든 타입들이 다 리빌되고 partial disclosure는 어디에선가 이런 풀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거를 풀링 이퀄리브리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지금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low end pulling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오렌지, Y를 오렌지의 개수로 생각을 했으니까 이쪽 밑에 있는 애들이 no disclosure 이렇게 풀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가령 disclosure 하려는 인포메이션이 뭐 가령 코스트라고 해봅시다. 코스트, 회사의 코스트. 그럼 코스트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위쪽에 있는 코스트가 이게 bad information 아니에요. 코스트가 높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럴 경우에는 non-disclosure를 하게 되거든요. 이쪽에 low cost 있는 애들이 좋은 그 정보잖아요. good information이니까. 얘네들은 다 disclosure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를 low end pulling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쪽에는 upper end pulling이 돼야 되겠죠. upper end pulling, non-disclosure.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통상적으로 one-sided pulling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pulling이 한쪽에서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bad news를 disclose 안 하는 쪽으로 pulling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개를 합쳐서 one-sided pulling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들을 쭉 읽다 보면 풀링은 풀링인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 이제 이게 인포메이션이라 그러면 풀링이 이쪽 가운데서 no disclosure가 일어나고 이 disclosure가 이제 이 양쪽 끝에 그러니까 이쪽에는 가령 bad news인데 아주 나쁜 bad news하고 이쪽에를 가령 good news라 그러면 아주 좋은 good news는 disclose 하지만 중간에 어중간한 애들은 disclosure를 안 한다.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통적으로 intermediate 시그널을 보면 bad 시그널이 disclose 되고 good news가 disclose 되고 intermediate 시그널이 disclose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걸 intermediate pulling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 example에서는 다루지 않았죠. 요거는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해 나가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다를 겁니다. 반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no disclosure가 양쪽 끝에 이렇게 일어나고 no disclosure가 뭐 이쪽 끝에 일어나고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이 disclose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뭐 intermediate pooling disclosure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어쨌든 이 가로축을 우리가 시그널로 봤을 때 disclose 되지 않는 부분이 어느 쪽에 있느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로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이제 example을 통해서는 one-sided pulling을 얘기를 했지만 pulling이 이런 식으로 이것도 one-side는 one-side죠.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이런 경우는 two-sided pulling이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고려한 거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 disclosure 하는데 코스트가 된다. 두 번째, 인포메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 인포메이션이 인다우먼트 누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거를 uncertain information endowment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만 고려를 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1980년대 얘기고 제일 많이 쓰이는 얘기기는 하지만 그 외에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인터미디어트 가운데 중간에 non disclosure가 나올 수가 있고 양쪽 끝으로 no disclosure가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엠피리컬리도 우리가 observe하고 가령 bad news를 disclose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논문 읽으시면서 많이 보는 게 뭐 리터게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야 이거 뉴스를 디스클로즈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리터게이션 와가지고 이거 들키면 큰일 난다. 그래서 디스클로저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까지 아직 안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쌓아 올리면서 그런 force들을 쭉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펀더멘탈한 얘기를 먼저 하다 보니까 제일 펀더멘탈한 그 force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1980년도 이후에 몇십 년 동안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한 두 가지 디스클로저 하는데 코스가 있다는 거하고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인포메이션 인다우먼트에 uncertainty가 있다라는 것, 이 스토리가 거의 몇십 년 동안 많이 그 리서처들이 설명을 하는데 썼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다른 세팅에서는 이 풀링이 좀 전에 얘기한 것과 다르게 뭐 다른 형태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이 두 가지의 그 force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예로 한 가지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마켓이 어떻게 리스폰스 하는지 좀 약간의 uncertainty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앤 베이어 그 페이퍼 여러분들 그 아까 파일 다운로드 하시는데 보면 제가 요 매스 게임스 요거는 아까 잠깐 오픈해서 설명을 드렸고 레퍼런스 그쪽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잠깐만 그 레퍼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레퍼런스 좀 애널리티컬한 워크에 그 많이 쓰이는 보통 경제학 관련된 기본적인 거를 써놓고 앤 베이어라고 하는 게 좀 됐는데 2010년인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그 모델링 쪽에
그 서베이 페이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는 이제 디스클로저 관계된 페이퍼들은 쭉 리스트를 만들어냈는데, 앤 베이어, 요거인 것 같아요. 이 아티클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어떤 풀 디스클로저를 막는, 언래블링을 막는 여러 가지 그 프릭션에 대한 어떤 페이퍼들을 서머라이즈한 리터처 리뷰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앤 베이어 이 페이퍼도 보시고, 애널리티컬한 쪽은 그런데 그 뭐예요, 엠피리컬하고 관련돼서 디스클로저 쪽은 이 로에스하고 와이커스키 이 페이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페이퍼들도 한번 보시면 여기 아마 밑에 쪽에 가면 쭉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지금 이제 1980년도 중반에 그런 페이퍼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한 걸음씩 더 나가기 시작하죠. 이놈의 디스클로저 코스트, 아까 디스클로저 코스트가 있으면 언래블링이 막아진다 그랬는데, 이놈의 디스클로저 코스트는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아까 제가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오렌지 박스에 못질을 다 해놔가지고 이 오렌지 박스 오픈하는데 일하는 아저씨 불러가지고 이거 박스 여는데 돈이 든다. 이런 제가 예를 들었지만 사실 그건 아주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스꽝스러운 예고, 사실은 인포메이션을 디스클로저 하는데 베리피케이션 하기 위한 코스트라고 보면 될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지만, 사람들이 이 베레키아 페이퍼의 디스클로저 코스트를 프로프라이터리 코스트로 많이 인터프리트를 해요. 근데 프로프라이터리 코스트는 뭐예요? 회사 입장에서 비밀 정보거든. 내 기업 비밀. 내가 좀 이건 디스클로저 안 하고 싶은데 이 정보를 디스클로저 하면 나한테 손해가 온다. 내 기업에 수익성에 손해가 온다. 근데 베레키아의 오리지널 모델에서는 사실 그 정보가 무엇이든지 간에 디스클로저만 하면 코스트가 온다라고 모델을 했다면, 이 얘기가 잘 안 맞아요, 뭐가. 그러니까 베레키아 세팅에서는 정확하게 디스클로저 하기 위한 어떤 코스트로 보는 게 맞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오냐 이 말이죠. 반면에 이 아까 uncertain information endowment라고 했던 이 endowment가,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Nothing is free under the sun. 세상에 공짜가 없고, 정보라는 건 요즘 얼마나 중요해요. Information is everything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정보가 그냥 공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리소스를 써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강의를 듣는 거는 디스클로저의 애널리티컬한 워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죠? 근데 가령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저 친구가 디스클로저에 대해서 좀 아나? 모르나? 알 것도 같은데? 모를 것도 같은데? 그런 언설턴티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뭔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디스클로저 코스트하고 이 인포메이션을 얻는 그 과정을 인더지너스하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1980년대 이제 이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그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로 이 얘기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아까 우리 디스클로저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이 truthful disclosure,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 이 disclosure 항상 인포메이션을 그 truthfully reveal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보의 성격상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정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verify 하기가 굉장히 힘든 정보들도 많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이 truthful disclosure를 가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truthfully disclosure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private information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간접적으로 directly disclose 하진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disclose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시그널링인데, 제가 특히 그 엠피리시스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용어들을 막 혼용해서 써요. 디스클로저하고 시그널링하고 진짜 막 혼용해서 쓰는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두 개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클로저하고 시그널링을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이 베리파이어블 하지 않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시그널링의 가장 그 처음 얘기는 뭐냐면 마이클 스펜스가 그 하버드 대학 졸업하면서 쓴 그 시그널링 스토리,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약간 그 히스토릭 백그라운드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어떤 사람의 어빌리티, 능력,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탤런트가 많은지 자기가 제일 잘 알겠지. 다른 사람하고 봤더니 아, 저 친구는 멍청하군, 나는 스마트해. 근데 네가 스마트한 걸 어떻게 증명할래? 이 뭐 IQ 갖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클 스펜스가, 이게 약간 좀 웃긴 얘기인데 뭐냐면 교육기관, 졸업증명서, 자, 하버드 대학 졸업한 애들은, 우리가 좋은 대학 졸업한 애들은 똑똑하다고 쳐줘.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벌, 학력. 학벌은 좀 다른 얘기고, 학력.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 그러면 뭐 그래도 좀, 아, 이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았겠구나,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좋은 대학에 4년 동안 다니는 게 그럼 그 사람의 어빌리티를 증진시키느냐? 극단적으로 말해서 스펜스는 대학 다니는 게 어빌리티를 높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근데 왜 길을 쓰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러냐? 그게 똑똑한 사람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똑똑하니까. 공부 못하고 지능이 안 되는 사람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그 좋은 학교를 가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거든. 어빌리티가 낮은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면 이거 머리에 쥐난다. 똑똑한 애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어빌리티를 프루브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졸업장은 그 사람의 어빌리티에 대한 다이렉트 인포메이션은 아니지만 인다이렉틀리 시그널링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그게 시그널링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그널링은 원래 내가 프루브하고 싶은 건 어빌리티인데 시그널링 디바이스는 서티피케이트가 되는 거죠. 졸업장, 대학교 졸업장, 디플로마 가지고 그걸 시그널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어빌리티가 높다라는 거. 근데 그걸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어빌리티가 낮은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어야 돼요. 어떤 예가 또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자, 우리 회사 제품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야. 회사 입장에선 이거 좋은 제품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믿지를 않네. 좋은 제품인지 아닌 제품인지는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써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게 좋은 제품이라고 떠들어봐야 안 믿잖아. 이거 어떻게 프루브할 거야? 그러면 오케이. 자, 5년 안에 고장나면 우리는 무료로 다 무상 수리해준다. 워런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이 안 좋은 회사 차는 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사실 우리 차가 3년 안에는 고장이 나는데 5년 무상 수리? 야, 그건 말도 안 돼. 그거에 좀 큰일 난다. 우리 회사 망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 있는 회사는 워런티를 강하게 줄 수 있는 거죠. 파이낸스 쪽에 제일 유명한 그 페이퍼 중에 하나가 룰랜드 앤 파일. 이건 뭐냐면 어떤 회사가 벤처 회사가 IPO 하려고 그래요. 야, 우리 회사 진짜 좋은 회사야. IPO니까 투자 많이 해라. 어떻게 믿어? 뭘로 증명할래?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안 좋은 애들도 똑같은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은 애들은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내가 좋다라는 거를 우리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내 비즈니스가 전망이 좋다라는 걸 어떻게 시그널을 할까? 그 시그널을 가령 회사의 오너가 리스크 어버스 한 리스크 오너가 자 그러면 내가 내 회사의 오너로서 50%의 지분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나머지 50%만 니네가 사. 50%의 지분을 오너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회사가 나쁘다면 이 오너는 다 팔아치우고 빨리 떠나겠지. 그런데 50%라는 지분을 회사 오너가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나쁜 회사라면 내가 감히 50%만큼 내가 그 지분을 가지고 있을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빨리 다 팔아치워버리고 나는 떠나면 되는데 새로 자금 조달하는 신규 투자들하고 같은 배를 타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지 않는 이상 이렇게 못하거든. 그죠? 그러니 그 오너십에 withholding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우리 회사의 퓨처에 대해서 자신 있다라는 걸 시그널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 시그널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그널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안 좋은 애들이 자꾸 흉내내려고 그러거든. 어빌리티가 낮은 애들도 자꾸 좋다 그러고 벤처 회사에서 안 좋은 회사도 자꾸 자기네 회사들 좋다 그럴 거고 프로덕트 퀄리티가 안 좋은 애도 자꾸 좋다 그럴 거고 뭔가 안 좋은 애들이 미믹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을 띄어내려면 시그널링이 굉장히 어때야 된다? 코스트가 많이 들어야 된다. 안 좋은 애들이 워런티를 제공한다든지 안 좋은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든지 이러려면 이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코스트가 들어야 된다. 그렇게 코스트가 들지 않으면 띄어낼 수가 없죠.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애들하고 안 좋은 애들하고 같이 그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움이라고 그러고 띄어낼 수 없는 경우를 풀링이라고 그래요. 다시 뒤섞여 있는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시그널링을 위해서 코스트가 드느냐 하는 얘기. 그게 핵심입니다. 솔팅은 뭐냐? 솔팅은 뭐냐면 아까 시그널링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뭔가 코스트가 들어가는 액션을 취한다 그랬잖아요. 좋은 학교를 가든지 프로덕트 워런티를 제공하든지 이래가지고 안 좋은 애들을 좀 띄어내려고 그 인포메이션이 있는 애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건데 이 솔팅은 뭐냐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솔팅이 뭐예요? 골라내는 거 아니에요. 응? 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타입들이 막 있는데, 야, 너는 일로 가, 너는 일로 가, 너는 일로 가, 이런 식으로 좀 다 골라내고 싶거든. 이 이제 솔팅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없는 애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각각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셀프 셀렉트 하도록, 가령 이쪽에 있는 애들이 로우 타입이고 여기가 있는 이쪽에 있는 애들이 하이 타입이면 로우 타입은 이쪽으로 하이 타입은 이쪽으로 지들이 각자 알아서 찾아가도록 만드는 어떤 솔팅 메커니즘을 만드는 걸 우리가 솔팅이라 그래요.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를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그 라퐁 앤 티롤. 티롤도 얼마 전에 뭐 노벨상을 받았고, 라퐁은 그 티롤의 그 선생님이었는데 암으로 죽었나 그랬을 거예요. 몇 년 전에. 둘 다 프렌치 이코노미스트인데 죽었는데, 이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이고, 가장 뭐 흔하게 쓰이는 예가 저거죠. 그 저 뭐예요? 에어라인 그 비행기 티켓 같은 거 보면 우리 이코노미 티켓에서도 비행기 티켓이 뭐 온갖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이코노미에도 가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코노미 다르고 비즈니스 다르고 퍼스트 클래스 다르고, 그죠? 근데 누가 얼마만큼 그 여행, 그 비행기 플라이트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에어라인 컴퍼니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라이싱을 이렇게 전부 다 디퍼런트하게 해놓게 되면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꼭 가야 되는 사람, 바쁜 사람, 아니면 엄청나게 리치해가지고 큰 돈을 쓸 용의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 에어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에어라인 서비스의 기능은 어떤 여행객을 어떤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까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옮겨주는 거. 그게 비행기 우리 타는 가장 큰 펀더멘탈한 목적 아니에요. 가령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 가격이 이코노미는 200만 원, 비즈니스는 400만 원, 퍼스트 클래스에는 800만 원. 근데 800만 원 낸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이 내릴 때 조금 빨리 내립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스갯소리 농담으로 하지만 800만 원 낸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니거든. 뭐 자리 조금 편하고 좋은 서비스 제공받고 음식 퀄리티 높고 조금씩 좋죠. 근데 그게 4배나 되는 프라이스를 저스티파이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왜 그럼 본질적으로 똑같은 에어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에어라인 컴퍼니들이 다른 가격을 책정하느냐? 가장 큰 이유가 price discrimination.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가격을 낼 용의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트래블러로 하여금 알아서 선택하도록 만드는 price discrimination 정책을 취하는 거랍니다. 얘는 많죠. 뭐 가령 우리 뭐예요? 쿠폰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왜 휴대폰 가게 가면 웬 놈의 요금제가 그렇게 많아요. 그죠? 휴대폰 사러 가면 휴대폰 요금제. 근데 휴대폰 요금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유틸리티를 가지고 각각 소비자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SK텔레콤, GS텔레, LG텔레콤 이런 KT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가운데서 메뉴 오브 컨트랙트. 그러니까 쫙 펼쳐놓고 알아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패턴대로 알아서 찾아가는 거지. 이런 패턴은 일로 가고 저런 패턴은 절로 가고. 그러니까 컴퍼니 입장에서 솔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서 고르는 거.
굉장히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예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이 에이전시 티어리에서 메커니즘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일종의 솔팅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쭉 얘기를 솔팅하고 이제 그런 얘기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논의에서 이 시그널링하고 솔팅 얘기는 좀 제쳐두고 디스클로저 쪽으로 이제 가서 디스클로저 쪽으로 가서 다시 그 초창기에 나왔던 베레키아하고 다이영 콘, DJK 합쳐서 이 partial disclosure equilibrium 좋다 이거예요. partial disclosure. 원래는 full disclosure인데 이제 partial disclosure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오렌지 박스가 이렇게 쭉 있다 그랬는데 이 오렌지 박스 안에 오렌지의 개수가 10개, 20개, 4개 이거 우리가 펌의 펀더멘털이라 그러면 이 오렌지 개수가 주어져 있잖아요. 이거부터 주어져 있다라고 시작하고 뭘 얘기했냐면 오렌지 한 박스의 밸류에이션을 얼마로 할 거냐 이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분배의 문제예요. 분배의 문제. 셀러하고 바이어하고의 분배의 문제란 말이에요. 바이어 입장에서 얼마를 줄 거냐? 높은 가격 주면 셀러는 좋아지죠. 바이어가 가격을 낮은 가격 주면 셀러는 나빠지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이 주어진 밸류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그 디스트리뷰션의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냐? X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X가 주어진 거로 놓고 우리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디스클로저가 뭔가 좀 펀더멘탈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베레키아하고 다이 모델에서 캡처하고 있질 못해요. 펀더멘탈하다라는 걸 우리가 리얼 이펙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가령 이 인포메이션이 우리가 이 인포메이션 여기서는 지금 인포메이션이 X하고 똑같으니까 이 퍼펙트 인포메이션 뭔가 디스클로저를 함으로써 펌의 펀더멘탈 캐시 플로우가 변하는 게 디스클로저의 어떤 리얼 임팩트가 될 텐데 그런 리얼 임팩트는 우리가 본 example, 그 베레키아, 다이 이런 데서 전혀 캡처하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exogenous한 펀더멘탈을 놓고 밸류에이션 문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령 여러분이 생각해서 어떤 회사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캐피탈 마켓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해야 돼. 근데 자금을 조달하려면 인포메이션을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디스클로즈 할지 어떨지는 코스트 오브 캐피탈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코스트 오브 캐피탈에 영향을 미치면 얼마만큼의 자금을 조달하느냐가 결국 얼마만큼 인베스트를 할 수 있느냐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인베스트먼트를 얼마냐 하느냐가 퓨처 캐시 플로우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줄줄줄줄 퓨처 캐시 플로우에 영향을 미치는 임팩트가 디스클로저로부터 분명히 나올 텐데 early studies는 그런 이펙트를 캡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인포메이션이 뭔가 리얼 이펙트를 영향을 미치는데 포커스를 좀 더 맞추자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기업이 뭔가 생산 활동을 하는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쪽으로 가보자. 근데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 거는 아까 이 밸류에이션 문제는 주로 파이낸셜 마켓에서 다루게 돼요. 파이낸셜 마켓. 근데 기업이 궁극적으로 돈은 파이낸셜 마켓에서 인컴을 만들지 않잖아요. 어디서 만들어요? 기업이 돈은 사실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건 프로덕트 마켓이죠. 그죠? 파이낸셜 마켓하고 리얼 섹터 마켓은 사실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둘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파이낸셜 마켓인데 그걸 가지고 회사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프로덕트 마켓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캐피탈 마켓, 파이낸셜 마켓하고 이 프로덕트 마켓하고가 사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연결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이 디스클로저가 있고 그 디스클로저의 이 중요한 역할을 보는 게 리얼 이펙트 오브 디스클로저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한 게 1990년대쯤부터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미네소라에 있는 카노디아하고 사실 2000년대 초반으로 오면서 저도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까 여러분들 베레키아 페이퍼에서 요거는 제가 간략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디스클로저 코스트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디스클로저 코스트. 이게 베레키아 83년도 페이퍼였거든요. 근데 베레키아가 7년 뒤에 90년도에 이 페이퍼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아까 그 레퍼런스 리스트에 보면 있을 거예요. 1990년도 JA 페이퍼에서 떡하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포메이션이 없는 게, 즉 이 펌의 인포메이션이 노이즈가 맥시멈으로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을 떡 해버렸어요. 이상하잖아요. 아, 이거 인포메이션이 뭐 좋은 거 아니야? 인포메이션이 좀 있어야 뭐 밸류에이션도 하고 뭐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베레키아가 근데 사실 인포메이션이 no information 없는 게 제일 좋아. 아니면 노이즈가 맥시멈으로 있는 게 제일 좋아.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야?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저도 처음에 이 리절트를 보고 이건 또 뭔 소리야? 인포메이션이 없는 게 제일 좋다니? 근데 논리적으로 그래요. 왜?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인포메이션이 이제 y equal 가령 fundamental plus some noise라고 하면 디스클로즈를 하게 되면 그 디스클로즈된 시그널에 기초해서 이 오렌지의 개수, 아까 퓨처 캐시플로우의 기대값에다가 C를 빼야 되잖아요. 디스클로즈 할 때 코스트가 있으니까. 디스클로저가 없으면 no disclosure에 기초해서 아까 우리 X를 valuation 했잖아요. 디스클로즈 안 하고 남은 애들이 가령 10개, 20개면 얘네 둘을 30, 40개는 전부 디스클로즈 했고 그럼 남아있는 애들이니까 15. 그럼 이게 지금 디스클로즈 안 했을 때 기대값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디스클로즈 하거나 디스클로즈 하지 않았을 때니까 시그널 또는 디스클로즈에 기초해서 익스포스트 사후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럼 너 시그널을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봐요. 그럼 시그널 받을래 안 받을 때 내가 무슨 시그널 받을지 몰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possible 시그널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시그널을 뭘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ex ante 퍼스펙티브를 취해야 돼요. 그러면 베레키아 아까 우리 그 디스클로저 코스트 있는 데서 기대값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firm value는 그 오렌지에 대한 valuation은
원래 펀더멘탈 평균값, 그 아까 25불이었잖아요. 25불에다가 디스클로저 코스트에 대한 기대값, 아까 우리 10개, 20개, 30개, 40개 이거 각각일 때마다 내가 디스클로저 하면 요 경우에는 30 받고 요 경우에는 40 받고 요 경우에는 디스클로저 안 하니까 15만큼 받고 디스클로저 할 경우에는 7불씩 지금 다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대값을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원래 기대값에다가 내 디스클로저 했을 때의 그 기대값, 요 경우에는 디스클로저 하게 되니까 기대값을 빼는 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XNT는 이거 디스클로저에 대해서 제일 이 기대값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죠. 그럼 언제 디스클로저에 대한 기대값이 없느냐? 시그널이 아무런 인포메이션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때, no 시그널이거나 아니면 시그널이 맥시멈 노이즈가 있을 때, 그러면 마켓이 디스클로저 하던 말던 인포메이션으로부터의 가치가 없으니까 아무런 디스클로저 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냥 평균, 원래부터 알려져 있던 평균값에다가 밸류에이션을 해버리고 마는 거니까 펌으로서는 아예 시그널이 아예 없는 것, 그 상황이 XNT는 제일 좋다 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으니까 이건 결국 왜 그러냐면 시그널 때문에 X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 시그널이 뭐가 되든지 간에 오렌지 개수는 10개, 20개, 30개, 30개, 40개가 되는 게 이미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시그널 때문에 뭔가 펀더멘탈 캐시플로우에 변화가 오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인포메이션 디스클로저 코스트는 아무런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Information has no value. purely valuation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 영권 모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왜냐하면 이 X라는 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 efficiency 여기에 영향을 전혀 미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3년 그때쯤 그 PhD 박사과정 세미나를 들을 때였는데 그 베레키아 다이 모델을 이제 제 지도교수 PhD 세미나를 하면서 퀘스천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처음 텀 페이퍼로 썼던 게 이제 이게 제 첫 디스클로저 페이퍼인데 99년에 그 다이 영권 페이퍼에 그 인포메이션 그 인다우먼트 그걸 인포메이션 이제 게더링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펌의 캐시플로우 그 얘기를 포커스를 맞춰서 쓴 페이퍼입니다. 오늘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파일 다운로드 하시는데 가보면 두 번째 파일 Basics of Full Disclosure